우리 이번 강의 이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죠. 회계 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선의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유형자산의 평가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법에서 법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2번. 자, 재고자산 진부화 여부에 대한 진부화가 뭐죠? 썩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진부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판단,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회계 추정으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회사는 과거의 보관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쓴다라고 그랬으니까는 과거의 것은 건들지 않고 추정 변경을 변경한 시점부터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미생의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발견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경우에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 나와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나와 있고요. 자, 외부감사인이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매출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 12월 26일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상품을 발송을 했는데 수탁자가 수탁상품을 다음 연도 1월 3일에 판매를 했어요. 다음 연도 1월 3일에 판매를 했는데 주식회사 미생은 발송 시점인 12월 26일에 매출과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를 인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죠. 4억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이 20%라고 그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이 100%일 때 매출 총이익률이 20%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28, 8천만 원만큼 이익이 과대계상됐습니다. 이익이 과대계상된 거죠. 자,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물건을 파는 시점은 다음 연도인데 발송한 시점에서 매출을 인식을 했으니까는 결국은 매출 총액 8천만 원만큼 이익이 과대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에서 8천만 원을 빼주면은 1억 2천만 원.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회사가 제시한 차감전 순이익을 봤더니 2억 원 나와 있고요. 담당 공인회계사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설치 조건부 판매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자, 분식은 4,500만 원의 매출 총이익을 인식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익을 인식하면 안 되겠죠. 즉 매출을 인식하면 안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매출을 인식을 했으니까는 즉 이익을 인식을 했으니까 2억 원에서 4,500만 원을 빼주시면은 1억 5,500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중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대손 추정의 변경, 잔존가치 변경, 내용 연수 변경. 또 하나만 받아 적어 보실까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에서 법으로 바뀌었지만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자, 1, 2, 3번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재평가 측정 기준을 유형자산의 측정 기준을 원가무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고 자, 다음 강은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에 관련된 연습 문제입니다.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미생은 신약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지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출 시점을 봤더니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이 10만 원 나와 있고요.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게 10만 원, 20만 원 각각 토탈에서 30만 원이 있는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마지막에 지출된 20만 원만 충족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연말에 종료되는 회계년도에 개발비, 즉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20만 원만 해당이 되겠죠. 20만 원과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연초에 지출된 10만 원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원하고 무형자산 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무형자산 상각은 12월 1일에 지출이 됐지만 괄호 안에 봤더니 개발비는 다음 연도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각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자산은 사용 시점부터 상각하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무형자산은 상각 시점부터 상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상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전년도 거기 때문에 전년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10만 원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되고요. 12월 1일에 지출한 것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자산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참고로 무형자산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한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냥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특허권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20만 원, 내용 연수는 5년, 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허권은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잔존가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장부금액과 손상차손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20만 원 나누기 5년 이렇게 해주면은 2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은 무형자산 상각비는 4만 원이 되겠죠. 무형자산 상각비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그러면은 특허권의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특허권의 잔액은 20만 원에서 4만 원을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봅니다. 회수 가능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잠깐 써볼까요? 특허권이 20만 원 나와 있죠. 그러면 20만 원만 나와 있으면 나누기 5년을 하면 4만 원이 상각되는 겁니다. 4만 원이 상각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특허권은 20만 원이고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2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에서 만약에 분개를 한다라고 하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4만 원이고 대변에는 특허권이 4만 원입니다. 특허권이 4만 원. 이렇게 직접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0만 원에서 4만 원 빼주면 16만 원이 돼요. 16만 원. 만약에 이 자료만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순공정가치가 나와 있고 사용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입니다. 회수 가능액. 때문에 회수 가능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1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16만 원하고 15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손상차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손상차손이 얼마 발생을 합니까? 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또 굳이 분개를 하면은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되겠죠.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만 원, 대변에는 특허권이 얼마가 되느냐면 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금액은 16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느냐면 1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15만 원, 그리고 손상차손은 만 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미생의 김 사장과 이 과장이 나눈 대화이다. 자, 다음 중 대화의 주제인 투자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해서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김 사장,
자, 이 과장 이번에 건설한 상가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분양이 잘 되지 않으니 임대 목적으로 전향하도록 하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판매 목적에서 임대 목적으로 전향하도록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의 계정 과목을 변경해야겠군요. 자, 투자 부동산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나?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미 다른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상가도 당연히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미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공정가치 모형이면 새로 이 재분류하는 임대 목적 투자 부동산도 똑같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자,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만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은 원가 모형에서는 유형자산처럼 똑같이 감가상각을 해요. 하지만 투자자산으로 변경을 했을 때, 즉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2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장부금액은 상가의 대체전 장부금액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체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대체를 합니다. 즉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상가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에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재평가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단기 손익이 반영한다. 즉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봤더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생은 신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600만 원을 개발비로 예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언해 봤더니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또 나와 있고요. 자, 해당 무형자산은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의 무형자산 상각비가 계산이 되는데 12개월 중에 10월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으니까는 3개월치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가 되느냐면 3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개발비에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정액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정액법. 그래서 무형자산의 소비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010 당해년도에 인식할 무형자산 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칠판에 계산된 거 3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월할 계산한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월할 계산한다. 사용 시점부터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부터 생각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입니다. 5번.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죠.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고자산. 답은 1번입니다.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모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운용 리스가 뭐냐면요.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걸 운용 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렌트카 회사의 렌트도 운용 리스인 거죠.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니까 건물도 임대료를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운용 리스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투자부동산이 맞는데 1번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6번.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개발비와 같은 건 자산으로 인식을 하죠.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인정이 돼요. 근데 영업권은 제3자가 현금을 지불해 줘야지만 우리가 인정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프로젝트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자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1, 2, 3번은 모두 맞아요. 4번.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은 여러분 탐색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어요. 7번. 자,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으나 장래 사용할 목적을 결정하지 못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으며 원가 모형으로 투자부동산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합니다. 원가 모형일 때는 감가상각을 해주면 돼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에 취득했으니까 차변에 투자부동산 굳이 분개를 한다라고 하면 차변에 투자부동산 6억,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6억 이렇게 분개를 하고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을 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가 자 6억 원에서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여러분? 30년이죠. 그러면은 내용연수 30년 분에 취득원가는 6억이고요.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로 보잖아요. 잔존가치는 거기 6천만 원 나와 있으니까 6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억 4천만 원 나누기 30년 하니까는 얼마 나옵니까? 1,800만 원이 나옵니다. 1,8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 1,800만 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냐면 1,80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분개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원가 모형이 아니라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고 있다.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면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평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취득했을 때 투자부동산, 차변에 투자부동산이 6억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6억 원 이렇게 분개를 해줘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6억 원짜리가 얼마가 됐습니까? 여러분 6억 1천만 원이니까는 1천만 원만큼 늘어났죠. 차변에 투자부동산 1천만 원, 대변에는 재평가 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재평가 이익 1천만 원. 그래서 재평가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속하는 겁니다. 수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참고로 유형자산을 재평가를 했을 때는 차변의 건물 이렇게 대변에 재평가 이익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분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기타 포괄손익에 속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자, 유형자산 단원에서 설명한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모형은 유형자산과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고요.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이익으로 바로 처리해 주는데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그냥 수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자, 만약에 순실을 얻었다. 그러면 대변에 투자부동산,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재평가 손실 이렇게 분개를 해줍니다. 재평가 손실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투자부동산의 재평가는 무조건 수익과 비용, 즉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800만 원의 단기 순이익이 감소되겠죠.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했으니까는 1,800만 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서울과 부산은 연초에 임대수익,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각각 건물 한 동을 4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내용연수는 20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공정가치가 36억 원으로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자, 주식회사 서울과 부산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자산이에요. 자, 투자자산 평가 방법이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이건 지우겠습니다.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볼 필요가 없어요. 유형자산 평가 방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시세 차익 목적은 투자부동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원가 모형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원가 모형이에요. 분개를 굳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투자부동산. 차변의 투자부동산이 40억입니다. 40억.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40억. 자, 원가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가 40억에 대한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억이 나오겠죠? 2억.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2억입니다. 자, 그런데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부산은 재평가 모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변의 투자부동산. 차변의 투자부동산이 40억.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얼마 가면 되느냐면 40억이 가면 되고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재평가를 하면 돼요. 36억 원으로 4억 원이 떨어졌으니까 차변의 재평가 손실 금액은 4억, 대변에는 투자부동산, 대변에는 투자부동산이 4억 이렇게 분개를 하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감가상각비 당연히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부산의 비용이 더 크죠. 그럼 부산의 이익이 2억 원만큼 적게 나오겠죠. 답은 주식회사 서울이 부산보다 당기순이익이 2억 원 더 많이 계상된다. 1번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은 비용이 2억 원이지만 부산은 비용이 4억 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서울이 2억 원만큼 많이 계상될 것이다.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단기 중에 주식회사 태우는 새로운 항공기 엔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R&D 비용으로 총 12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 지출액이 얼마를 지출했느냐면 120억 원을 지출을 했어요. 자, 이 중 연구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70억입니다. 연구비 써볼게요. 연구비 70억. 당연히 비용입니다. 연구비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50억 원은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50억이에요. 개발 단계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거와 충족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기 개발 단계에서 지출된 비용이 20억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20억 원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억 원만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그랬으니까 30억 원은 자산이 되는 거죠. 차기부터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70억 있죠? 여기서 20억이 있으니까 토탈 9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비는 자산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이번 연도에는 생각하지 않죠. 왜? 다음 연도부터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는 다음 연도부터 사용 예정이겠죠? 그럼 다음 연도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90억입니다. 그러면 개발비 생각은 안 하느냐? 차기 년도부터 상용화될 것이니까 차기 년도부터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번 연도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90억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10번. 투자부동산 후속적 측정이라는 것은 원가 모형을 할 거냐 재평가 모형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에요.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만 적용 가능하다. 틀렸죠. 재평가 모형도 가능합니다. 매 회계 기간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다르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원가 모형을 한번 선택했으면 쭉 원가 모형을 가는 거고요. 재평가 모형을 선택했으면 쭉 재평가 모형으로 가는 겁니다. 자, 3번.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 적용 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 순이익에 반영한다죠. 조금 전에 칠판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감가상각 대상인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맞죠? 자, 원가 모형을 선택했을 때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재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형자산 재평가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무형자산, 투자자산까지 모두 풀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